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CCTV에서 방영한 한국 영상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사로 항해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방송되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15년간 한국을 비판해온 CCTV의 대표 기자가 갑자기 한국을 극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생방송에서 대본도 없이 말이죠. 한국은 포장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이 한마디로 중국 전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중국 언론계에서는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기자의 변화 과정입니다. 파리 공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일주일간 목격한 믿기 어려운 현실들. 과연 어떤 일들이 15년 베테랑 기자의 신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린 샤오린입니다. CCTV 국제부에서 15년간 한국 관련 보도를 담당해왔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 6월, 파리 출장에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유럽 출장이었죠. 샤를 드골 공항 입국장에서의 일이었어요. 저는 중국 여권을 들고 중국인 줄에 섰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30분은 좋게 기다린 것 같아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는데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봤더니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출장 목적이 뭐냐고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언론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어떤 매체냐고 묻더군요. CCTV라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심사관을 부르더라고요. 두 명이서 제 여권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겁니다. 저는 중국에서는 누구든 아는 유명한 기자예요. 그런데 여기선 그냥 중국인 중 한 명일 뿐이었죠. 결국 별실로 가서 재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방을 다 뒤지고 노트북도 켜보고 명함까지 확인하더라고요. 30분 더 걸렸어요. 그제서야 입국을 허가해줬습니다. 나오면서 기분이 정말 착잡했어요. 중국에서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의심받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줄에서 한국 여권을 든 20대 여성이 VIP 패스트트랙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검사관이 여권을 봤더니 도장 하나 쾅 찍고 바로 통과시켜주더라고요. 5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휴대폰으로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 3위권이라는 거예요. 독일,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다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그동안 무엇을 보도해왔나 싶었거든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인정받고 있었다니요. 중국인 줄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재심사까지 받은 저와 5초 만에 통과한 그 한국 여성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저 같은 아시아인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한국 여권으로는 192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중국은 80개국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15년 동안 언론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에도 파리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15년간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들을 써왔거든요. 경제는 재벌 중심이고 정치는 불안하고 사회는 갈등이 심하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샤를 드골 공항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 여권의 위상이 그렇게 높다는 건 뭔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뜻 아닌가 싶었거든요. 회사에서 부장님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부장님,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부장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린 기자, 자네가 한국 얘기를 하다니. 평소 비판적이었잖아. 그래서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취재해보겠어요. 사실 내심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해왔다면 15년간의 제 언론인 경력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부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지만 객관적으로 해야 해. 당연하죠. 제가 직접 본 것만 보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한국에 취재 가려고 해.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한국을? 평소에 그렇게 안 좋게 말하더니. 그래서 더 가봐야겠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밤늦게까지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경제 지표들, 사회 안전도, 교육 수준, 기술력 같은 것들 말이죠. 보면 볼수록 놀라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놀란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드라마, 음악,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 제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동료 기자 장회의가 제 옆자리에 앉더니 물어봤어요. 샤오린, 한국 자료 왜 이렇게 많이 찾고 있어? 취재 준비 중이야. 한국 취재? 너 평소에 한국 싫어하지 않았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궁금한 걸까요? 그래서 더 정확히 알아보려고.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간 한국을 바라본 제 시각이 과연 맞았을까? 언론인이라면 선입견 없이 사실을 봐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한국 취재 언제 갈 수 있을까요? 급하네. 왜 그렇게 서둘러? 늦으면 늦을수록 편견이 더 굳어질 것 같아서요. 부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좋아, 다음 주에 출발해라.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겠지? 감사합니다. 정말 제대로 취재해보겠어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고정관념을 의심해보는 거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가 너무 빨랐어요. 중국 여권인데도 5분 만에 끝났거든요. 파리에서의 경험과는 정반대였죠.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이 종로구청이었습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외국인 등록증 관련 문의를 핑계로 들어갔어요. 민원실에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전광판에 대기 번호와 예상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20대 여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중국 기자라고 소개하고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아, 재발급이시군요. 서류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10분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최소 반나절은 걸리거든요. 정말 10분이면 되나요? 네,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서 빨라요. 실제로 정확히 10분 후에 새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프린터 고장은 없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니까 고장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때 옆에 있던 무인 발급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체험해봤습니다. 여권을 스캔하니까 자동으로 영문 이름이 입력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른 민원인들을 관찰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례대로 줄을 서고 있었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고 큰 소리 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복잡한 서류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었는데 뒤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전혀 짜증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직원이 더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 하나만 더 가져오시면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아이고, 또 가져와야 해요? 네, 하지만 1층 복사실에서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제가 안내해드릴까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머니를 안내해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서울 시내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도 비슷했어요.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직원들이 친절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디지털화 수준이었어요.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무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홍대 입구역에서 시작했어요. 지하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고 벽면도 말끔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역과는 비교가 안 됐죠. 플랫폼에 도착해서 전광판을 봤는데 지하철 도착 시간이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2분 30초 후 도착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시계를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광판에서 말한 시간과 실제 지하철이 도착한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1초의 오차도 없었어요. 옆에 서 있던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하철이 항상 이렇게 정확해요? 네, 거의 그래요. 가끔 지연되면 안내방송도 나와요.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비켜서더라고요.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려주는 거였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들어가니 더 놀라웠어요. 러시아워 시간인데도 질서정연했거든요. 사람들이 가방을 앞으로 메고 휴대폰도 조용히 사용하고 있었어요. 노약자석에는 정말 노약자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빈자리가 있어도 서 있더라고요. 임산부가 타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모습도 봤어요. 환승할 때가 더 신기했습니다. 복잡한 환승역인데도 길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색깔별로 라인이 그어져 있고 천장에는 방향 표시가 계속 나와 있었거든요. 2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는데 전광판에 4호선 2분 후 출발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뛰어가야 하나 싶었는데 걸어가도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환승 통로에서 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시간 계산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였죠. 4호선을 타고 명동까지 가면서 더 관찰해봤습니다. 지하철 내부에 LCD 화면들이 있어서 다음 역 정보, 환승 정보, 심지어 날씨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명동역에서 내릴 때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 서 있더라고요. 왼쪽은 급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나오면서 한 역무원에게 물어봤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정시에 다니는 비결이 뭔가요? 컴퓨터로 모든 걸 관리해요. 신호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지하철만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노선을 타도 똑같았습니다. 정확하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셋째 날, 저는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작은 주민센터였어요. 그곳에서 정말 감동적인 일을 목격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들어갔는데 한 외국인 남성이 창구에서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동남아시아 사람 같았는데 한국어를 거의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 등록,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영어로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분도 영어가 서툴러서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공무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휴대폰 매장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공무원이 직접 동행한다고? 저는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주민센터에서 200m 정도 떨어진 휴대폰 매장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매장에서 공무원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분이 외국인 등록하시는데 휴대폰이 필요하세요. 매장 직원도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요금제 설명부터 개통 절차까지 차근차근 알려주더라고요. 공무원은 중간중간 통역도 해주고 복잡한 부분은 다시 설명해주기도 했어요. 30분 정도 걸려서 휴대폰 개통이 끝났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공무원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런 거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다시 주민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 공무원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도 업무에 포함되나요? 공무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니까요. 시간은 괜찮으세요? 이건 업무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외국에서 혼자 오셔서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친절을 베푸는 거였거든요. 주민센터로 돌아와서 다른 상황도 지켜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복잡한 서류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서류는 구청에서 발급받으셔야 해요. 아이고, 구청이 어디야? 제가 전화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도도 그려드릴게요. 젊은 여직원이 종이에 직접 지도를 그려서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어느 버스를 타야 하는지,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오후에는 외국인 지원센터 직원도 만나봤습니다. 그분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외국인들의 생활 적응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급한 민원이 있는 시민을 위해 남아서 처리해주는 모습도 봤어요. 투덜거리거나 짜증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곳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단순히 업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민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었거든요. 넷째 날,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KTX를 처음 타보는 거였어요. 서울역에서 표를 끊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시간을 잘못 봤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시간보다 2시간 늦은 표를 끊은 거예요. 역 직원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수로 시간을 잘못 봤는데 바꿀 수 있을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말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지연표 발급해 드릴게요. 지연표가 뭔가요? 원래 표보다 빠른 기차 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리는 서서 가셔야 하지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추가 요금은 없나요? 아니에요. 실수하신 거니까요. KTX가 들어오는데 정말 조용했어요. 고속열차인데도 소음이 거의 없더라고요. 승객들도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 들어가니 더 놀라웠어요. 좌석이 넓고 편안했거든요. 중국의 고속철도보다 훨씬 안정적인 느낌이었어요. 제 옆자리에 50대 남성이 앉으시더라고요. 도시락을 드시고 있는데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외국인이신가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중국에서 온 기자예요. 아, 그러시군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도시락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거 드셔보세요. 우리나라 김밥이에요. 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한국 음식 처음 드시는 거죠? 정말 친절하게 권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죠? 이건 집에서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아내가 만들어줬어요. 출장 갈 때마다 싸주거든요. 그분과 부산까지 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여행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부산 가면 꼭 해운대 가보세요. 그리고 자갈치 시장도 가보시고요. 추천 맛집도 있나요? 제가 휴대폰에 저장해 드릴게요. 정말 친절하게 부산의 맛집들을 검색해서 제 휴대폰에 저장해 주시더라고요. 부산역에 도착하기 전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혹시 부산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명함까지 주시는 거예요. 진짜 처음 만난 외국인한테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부산역에서 내리면서 역무원에게 물어봤어요. KTX 승객들이 항상 이렇게 친절한 제시도와 이게 속편집가요? 그런 편이죠. 특히 외국인 분들한테는 더 그래요. 특별한 교육을 받나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부산역 대합실에서 기다리면서 다른 승객들도 관찰해봤습니다.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줄서기, 자리 양보, 조용히 하기 같은 기본적인 매너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 가족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왔더라고요. 손자가 할아버지 짐을 들어드리고 부모님이 할아버지를 부축해드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할아버지,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고맙다, 괜찮다.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부산 호텔에서 그날 경험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정말 깊구나. 철도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 따뜻하구나.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외국인인 저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정보도 알려주고 이런 게 바로 진짜 환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자갈치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시장에 도착했어요. 시장은 정말 활기찼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싱싱한 생선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어요. 중국의 시장과 비슷한 분위기였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건어물 가게에 들렀어요.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외국인도 많이 와요? 요즘 많이 와.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 장사는 잘 되세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 오래된 단골들이 있어서. 할머니와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백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놨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제 가방 못 보셨어요? 가방? 어떤 가방? 검은색 핸드백이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저기 의자에 놔뒀네. 정말로 제가 앉았던 의자에 가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시장 한복판인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거였어요. 30분 넘게 그냥 놔뒀는데도 아무도 안 가져갔네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누가 가져가겠어. 주인 다시 올 거라 생각했지. 저는 정말 놀랐어요. 중국이었다면 벌써 사라졌을 텐데요. 할머니께서 지켜봐 주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다들 그렇게 해. 남의 물건은 안 건드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CCTV도 없는 시장 한복판에서 가방이 그대로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옆 가게 아저씨가 지나가시면서 말했어요. 외국인 분이시네. 가방 찾으셨어요? 네, 찾았어요. 다행이네. 여기는 안전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시장을 더 돌아다니면서 관찰해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손님이 돈을 깜빡하고 안 낸 채로 가면 상인이 뒤따라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가씨, 돈. 젊은 여성이 깜빡하고 생선을 가져간 거였는데 아주머니가 뛰어가서 알려주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괜찮아, 괜찮아.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점심시간쯤 되어서 할머니 가게로 다시 갔어요. 뭔가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이 멸치 얼마예요? 10,000원이야. 저는 10,000원을 드리고 멸치를 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다른 것도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가. 이건 뭐예요? 수제 약과야. 내가 만든 거. 돈을 더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기자 양반 힘내라고.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인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해주시다니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우리나라 와서 좋은 기억 만들어가. 오후에 시장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또 와. 네, 꼭 올게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이구나.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구나. 서울로 돌아온 마지막 날, 저는 일주일간의 취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생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셨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작은 나라, 별거 아닌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기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와보시면 달라지시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15년간 보도해온 한국과 실제 한국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요? 베이징에 도착해서 부장님께 보고했어요. 취재 어땠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좋은 소재 많이 찾았겠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부장님,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장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무슨 뜻인가?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잘 사는 나라더라고요. 시스템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며칠 후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본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경험한 진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생방송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야 할까요? 방송 시작 30분 전,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말하자. 언론인으로서 본 것을 그대로 전하자. 안녕하세요, 린 샤오린입니다. 방송이 시작됐어요. 저는 대본을 보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국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스태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포장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나라였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공항에서의 충격, 관공서의 효율성, 지하철의 정확성, 시장에서의 따뜻함까지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시스템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아름다웠거든요. 방송을 마치고 나서 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린 기자, 오늘 방송 반응이 좀 복잡하네. 어떤 반응이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편향적이라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사실이에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의 여러 매체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진실을 본 언론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말요? 네, 편견 없이 사실을 보도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론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전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남편과 대화했어요. 여보, 나 한국 다시 가고 싶어. 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서. 저는 그날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한 발전국이 아니라 시스템과 사람이 동시에 성장한 나라였어요. 그 진심이 한 사람의 인생과 언론 철학을 바꾸었습니다.